2부로 돌아왔고요. 자, 2부에서는 전반적인 줄거리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분이 가지고 오셨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줄거리에 대해서 스미스 군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배경은 1983년 인디아나 호킨스타운이고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던전 앤 드래곤을 즐기던 10대 소년 윌은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귀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윌의 어머니인 조이스와 형인 조너선은 경찰서장 하퍼에게 윌의 실종을 알립니다. 수색을 한 결과 쓰러진 윌의 자전거가 발견되죠. 이에 윌의 친구들인 마이크와 더스틴과 루카스는 친구를 찾겠다며 비가 쏟아지는 숲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도중에 정체불명의 소녀 11과 맞닥뜨리게 되죠. 예, 여기까지가 줄거리고요. 이게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게스트분께서 들고 오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들고 오신 게 이런 드라마가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예, 어떤 부분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마주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갈 예, 필요가 예,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을 알았을 때 패러디랑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 예, 예. 어떤 장면을 어쨌든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막 알게 됐을 때 예. 패러디는 좀 더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네. 어떤 장면이 전유돼서 사용이 된다면 오마주는 단어 자체가 감사 예. 뭐 존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나에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나 내가 너무 좋아한다거나 하면 주로 오마주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 봤을 때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제가 좋았다고 얘기했던 트윈픽스의 장면을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트윈픽스에서는 자기의 거울을 보고 있다가 자기 안에 있는 악마성이라든지 자기가 네. 몰랐던 걸 발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찻길을 걸어가는 장면은 스탠바이미라는 영화에 나왔던 네. 장면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E.T.는 네.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쵸. 이제 E.T. 세대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고 또 소소하게는 초반부에 병원에 찾아갔다가 이제 아역 예. 주인공들이 얘기한 장면은 반지의 제왕이랑 굉장히 유사한 아, 예, 맞아요. 품에서 예.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저건 저 장면인데? 라고 딱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 장면을 오마주했는데 물론 반갑고 아 흥미롭고 재밌고 이런 게 느껴지지만 그렇다면 이런 오마주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세대를 잘 알았고 난 이것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좋아해서 이 장면을 넣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까 언더 더 스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장면을 그대로 써서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깊이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언더스킨 장면, 그러니까 완전 검은 화면에 이게 물체 그런 것들과 등장인물들이 마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오는 크툴루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런 게 서양 쪽에서는 어려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이라고 해봐야 뭐 강시, 처녀 귀신,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귀신 그런 게 익숙한데 서양 쪽에 있는 문화의 사람들은 그런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제4세계, 제3세계의 괴물들이 나오는 게 익숙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더스킨에서 장면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상상이 무서운 법인데 그 공간 자체를 검은색으로 두면서 굉장히 느낌 있고 정말 80년대스러웠으면은 아예 그 장면을 구현했을 텐데 공백으로 남겨둠으로써 좀 더 상상의 여지를 주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은 전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게 돈을 잃는다는 거지. 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드라마다. 그렇지. 나는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지. 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걸 지원해 준 것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명주랑 저랑 통하는 건데 네. 저 오마주라고 하면은 그 쇼미더머니에서 잘 나오는 리스펙.
리스펙. 그 의미가 그래. 아닐까. 리스펙. 그래. 나한테 감명 줘서 리스펙. 그래. 난 리스펙한다. 내 드라마에 넣었어. 그래. 내 거 다 넣었어. 그런 포스터 식으로. 넣고. 그렇지. 소설 넣고. 그렇지. 드라마 넣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직접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그러니까 뭐 ET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11한테 투영을 시킨 것 같아요. ET한테. 그렇죠. 인간한테 투영을 하니까 또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현대랑 복고랑 타협을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80년대나 70년대 그런 영화들을 못 본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독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명주가 말한 부분하고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오마주가 이런 영상 매체라든지 컨텐츠에서 활용될 때는 보통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절을 향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80 콘서트 같은 거 보면은 80년대나 70년대에 청춘을 보냈던 사람들을 공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9세대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목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문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 나름대로 문화적인 관심도 많고 과거의 유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그런 문화적 경험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스노브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자연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세대에 대해서 향수를 자극하는 것 그리고 현재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과거로부터 불러오는 것 네.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저는 드라마 보면서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네. 괴물을 상대하는 이야기 그리고 외계인 소녀와 대면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얽히긴 하지만 사실 이질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게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대하고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새로운 미지의 존재를 만나는 경험 같은 거는 딱 미지와의 조우에서 외계인들을 만나는 경험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의 공포, 무지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부분은 딱 에일리언스러운 거고 아니면은 82년에 나온 더싱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화면 구도라든지 아니면 연출 같은 것도 에일리언스러운 장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그 괴물이 등장할 때 공포스러운 미장센의 강조 같은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이 미드에서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미드에서 나오는 주인공 소년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지금 70년대 80년대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맞닥뜨려서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일리언을 만나고 있고 미지와의 조우의 그 외계인과 대면하고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게 감독이 의도했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시청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네. 90% 이상이었다고. 그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은 네. 좀 더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야기거리를 그래도 8부작 안에 규격에 맞게끔 시즌 1에 딱 맞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조연으로 나오셨던 박사님이 이게 1부로만 끝날 이야기는 아니다. 2부도 이어질 거고 시즌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성취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즌이 계획이 되어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잘 들었고, 저 갑자기 제가 진행자가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가 나오자마자 바로 봤어가지고 각기 다른 의견을 세 분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우선 언더 더 스킨 같은 장면은 저도 그 장면이 나온 느낌만으로는 굉장히 신선했는데 우려가 됐던 점은 네. 너무 비슷하고 일단 나오는 인물의 설정까지 비슷해버리잖아요. 스칼렛 요한슨의 역할과 11의 역할이 상당히 비슷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본래 영화의 성질이라든지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고 비교하게 된 측면에서 기묘한 이야기만의 장점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장면을 만들 때 어떤 점을 의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까 에얼리언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잘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스탈지아를 통해서 현재의 작품을 계속 향유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이 작품
작품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크리처가 묘사되는 부분. 왜냐하면 그 방 안에 있었던 포스터들도 보면 대부분의 그런 종류의 네.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포스터도 있고. 가장 뚜렷한 가족 영화일 수도 있고 이 영화가 호러일 수도 있고 SF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짱구를 했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을 영화가 이제 주로 에얼리언 같은 작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쇼미더머니라고 말씀하신 거,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거절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왜 이게 그러니까요. 돈이 될 줄 네. 알았을까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사실 국내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 보면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국내도 보면 계속해서 과거의 것들을 불러내는 경향이 커진 것 같아요. 응답하라도 보면 점점 옛날로 가지 네,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응답하라가 항상 그 시리즈가 만들어지던 해의 특징들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1988이었죠. 네. 엔딩에서 판교라는 도시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루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이전 시리즈와는 달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시리즈는 보면 거기서 나오는 로맨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들은 반드시 그 시대를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시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의 구도, 그런 서사의 구도로만 만드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계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불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미더머니를 굉장히 농담처럼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 이 드라마가 잘 되면 영화판도 분명 만들어지고 또 이 드라마로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시리즈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것 중 하나가 여기 보면 80년대 애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작품을 통해서 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뭐 이티라든지 그렇죠. 그 시대가 향유했던 그 시대가 좋아했었던 작품을 통해서만 이 아이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아까 감독 형제가 얘기했던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라는 점.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인터넷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왜 지금 뭐 레퍼런스라고 검색만 해도 보면 이 드라마가 어떤 영화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80년대를 살고 있는 그 아역 인물들의 공감대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의 관객들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선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엔 성취에 이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리처드 링클레이터, 보이드의 감독의 Everybody Wants Some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 영화는 자기가 만들었던 슬래커라는 영화의 시리즈물처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70년대를 다뤘다면 이 영화는 80년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디 앨런의 신작 이래셔널맨을 봤을 때 늘 우디 앨런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긴 했지만 89년도인가 범죄와 비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죄와벌의 예. 모티브를 가지고 온 영화였는데 그 이래셔널맨 같은 경우는 그거 연장선에서 또 볼 수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걸어도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는 아주 유사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감독들의 자신이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 혹은 자신들의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다시 만들게 되는 동력을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였고 하나는 제임스 그레이 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한 세대인데 이민자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감독은 이민 3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거죠. 근데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러시아에서인가 왔었고 그 모티브를 잘 살려서 만든 게 이민자였거든요. 똑같은 공간들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이방인의
혹은 이곳에 살지 않는 정착하지 네. 않는 사람의 정서가 굉장히 잘 담겨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자신 시네필로서 봐온 영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화들의 감성을 지금 현재 자기 작품에 다 반영을 시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프란시스 코폴라의 대부라든지 네. 스콜세지의 영화라든지 그리고 히치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히치콕의 어떤 장면을 그대로 따서 자기 작품에 반영을 하는데 가장 독특한 건 뭐냐면 영화를 볼 때 직접적으로 옷 맞춘 애가 아니라 그 기운으로 느껴져요. 네. 근데 아우라 같은 네, 걸로 그 갖다가 이를테면 느꼈어요. 히치콕 영화 중에 현기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예, 예. 현기증이 히치콕이 멜로 영화를 못 만드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곤 했는데 그래서 히치콕이 만드는 굉장히 기이한 멜로 영화다라는 네.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화의 오마주 격으로 만든 영화가 트러버스예요. 근데 내용이 전혀 비슷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오인하게 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살렸고 심지어 제임스 그레이는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스태프들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자, 알프레드 히치콕이 어떤 영화 알지? 혹은 어떤 감독의 영화 알지? 이 오프닝 장면 기억나지? 여기서 이렇게 뭐 롱숏으로 쭉 가는 거 그걸 그대로 찍을 거야 라고 얘기도 해요. 네. 근데 정작 영화를 보면 그게 느낌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전에 글을 봤을 때 한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시네필로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영화에 반영하는 거죠. 마치 방랑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시네필적인 감성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 없는 인물이 갖게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영화적인 감수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작품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도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들이고 이 사람들이 좋아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작품을 좋아했고 그 작품을 굳이 반영을 했어야 됐고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조스 포스터가 왜 나왔을까 그 생각은 했는데 의뢰를 받는 서장이 이 복장 자체가 감독이 의도를 한 게 조스 때 입었던 보안관의 복장을 똑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디테일까지는 난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구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새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 꼭 추석 연휴 때 영화 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연휴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린이 영화를 많이 틀어줬어요. 구니스도 구니스고 뭐 후크라든가 여타의 어린이 영화들을 보면서 먹을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한 명 있고 준비성은 많은데 허술한 친구도 한 명 있고 보면은 그때 시절이 그립거나 감독이 그런 게 생각나서 많이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영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최근에 경험의 차원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가 생각났고 또 하나는 자파르 파나이의 택시 그 영화가 택시. 생각이 나면서 체험까지 가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나름 향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가 지금 TRPG잖아요. D&D. 근데 저는 요거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네, 팟캐스트 중에 탁상 예능이라고 하는 TRPG 팟캐스트도 있는데 그것도 가끔 들어요. 대리만족하려고. 그래서 가끔 듣는데 이 친구들이 그거 하는 모습 보자마자 부러운 거예요. 그때 시절이 생각도 나고. 그 그때 던전 앤 드래곤 저도 엄청 좋아해요. 던전 앤 드래곤 AD&D 아예 룰북 뽑아갖고 막 하기도 하고 요즘엔 던전월드 그걸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룰로.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친구들이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한 친구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버리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판타지적인 경험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봤죠. 저는 맨 처음에 사실 무서워서 윤나리 캐리터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밤에 봤거든.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처음에. 그래요. 그건 좀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난 로고송이 귀에서 맴돌아가지고 뚱뚱뚱뚱뚱 막 그러니까 첫 장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혼자 보다가 왜 이걸 골랐어요? 보긴 봐야겠고 눈은 못 가리겠고 사실 저도 좀 뚫어주면서 봐야 되니까 막상 봤는데 그게 이 친구들의 상상 속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리얼하게 재밌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봤어요. 정말로 경험하듯이. 네.
영화의 시대라는 걸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상은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물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지만 그게 한계였고 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정지 상태로만 기록할 수 있었고 영화가 나오게 되는 거는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영상으로 실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절의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것에 그쳤다면은 이제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영화 자체를 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점이 좀 인상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 휴고를 다시 봤는데 보면서 이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도 우리의 경험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의 시대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년대 중반에 유튜브가 나오고 구글이 나오면서 정보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됐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산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죠. 특히 영상의 형태로, 영화의 형태로.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휴고 같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휴고 3 들어봤는데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아. 왜 마지막에는 나오잖아요. 네. 멜리어스 영화가 그쵸. 살짝 흑백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3D 안경을 끼고 내가 이렇게 멀티플렉스 극장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약간 감격스러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 19세기 얘기해 주시고 저는 초기 영화 관련해서 공부할 때 제일 놀랐던 점은 영상이 만들어지기 거의 직전에 움직이는 사진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토마스 멀브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진을 굉장히 미세하게 찍어서 말이 달릴 때 보면 말의 다리가 모두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컷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원리를 막 설명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면서 다 욕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이런 매체를 만들어내다니 되게 신기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감정이 제일 먼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D 영화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문명 막 이렇게 떠올리는데 문명의 힘 막 이러는데 당시는 자기들이 상상만 했을 뿐 실현이 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거부감이 엄청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무성 영화랑 유성 영화도 그래요. 이제 유성 영화로 갔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걸 표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유성 영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셋대로 같은 영화들 만들어지죠. 그쵸. 무성 영화 시대에 굉장히 화려했던 여배우가 그 이후에 몰락해가는 걸 광기로 그려낸 영화인데 그런 작품들도 많고 그래서 김현 이야기 보면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왜 NK 울트라 프로젝트 아까 얘기 하신 것도 보면 세상에 얼마나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떠올려 보면 자기들이 상상만 했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이미지로 구현해줬을 때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초기 영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나고 요즘엔 미치의 어떤 것들을 영상으로 구현해낼 때 그걸 장르적으로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던전 앤 드래곤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라면은 감독은 마치 그 게임 마스터가 돼가지고 그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와중에 시나리오를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문화들 생각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끼워 넣으면서 엔딩까지 완벽하게 갔던 느낌이 들어서 지금 또 다른 생각으로 감상이 들게 되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게 시즌2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자기가 오마주 할 거다라는 거를 갖다가 하나씩 그냥 딱딱 띄워놓더라고요. 야 이게 뭔 자신감이야 그러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또 더 궁금해지는 게 1시즌은 8부작이었고 그거 다 합치면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이 시즌은 되게 가상의 그런 성격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마주되는 장면들이라든지 레퍼런스작들이 흥미롭게 표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오마주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나 경험 등등을 이야기해보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시즌 1보다는 2가 기대되는 게 그때의 시대나 모습보다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그런 것을 하는 게 차라리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시즌 1 때 나오는 오마주된 모습들은 사실 저도 D&D 게임 자체는 경험했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작품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품도 저는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라서 잘 만든 드라마 이상의 토토가를 보면서 아, 저 시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랬지, 그런 향수까지는 못 느껴서 아무래도 더 깊게 감상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시즌2로 넘어와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다른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즌2가 차라리 기대가 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7년에 17년이요? 나온다고 합니다. 예, 예고편 나왔고요. 제가 이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저는 오마주 쪽으로 봤던 게 코만도 코만도? 무기를 챙겨서 비장하게 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하니까 귀여워 보이더라고 나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끼리 그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에 감독이 애들을 통해서 왜 이 풀어나가고자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이들이 훨씬 흡수하는 게 빨라서이지 않을까요? 아. 이제 뭔가 문화적인 특징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줄 때 네. 성장 스토리랑 굉장히 잘 결부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런 뭐 던전 앤 드래곤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다 성장한 세대가 네. 등장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드라마 보고 있으면 렛미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네. 저 렛미인 오마주한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일단 비슷하게 체육관 같은 공간이긴 하고 수영장은 없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전 이 드라마가 또 장르 드라마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아주 시시하게 끝나버린 뭐 그런 장면이라서 아쉽긴 했는데 이제 팔다리가 날아가.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근데 애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 그리고 만약에 어른들 사이에서 갑자기 누가 사라지고 이랬으면 예상 가능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 네. 작품들은.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래야만 하죠. 왜냐면은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하는 것도 D&D 플레이고 이 영화의 내용 자체도 현실에선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을 어른을 갖다 놓으면 어른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이유나 객관성이랄지 사건 경위에 대한 파악이 더 먼저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려면 아이들을 넣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저는 아이들이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전거 이렇게 타면서 특공대처럼 무전기 그러니까. 들고 움직이는 아, 게 되게 재밌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규칙이 있잖아. 싸웠으면 먼저 악수해야 된다. 이런 맞아. 것도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지하실 있는 집에 살고 예. 싶어. 아지트처럼 지하실. 이렇게 딱 아. 그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아마 작품의 소재 자체에 접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 그 비슷한 경험들 종종 해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도 이 비슷한 컨텐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아류 이상은 못 되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의 숲의 만화 중에 뭐 1999년생, 99년에 태어난 초능력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만 해도 99년 하면 세기 말이니까 그렇지. 이때 태어난 애들 뭐 저주를 받고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관념이 있었던 시대인데 그게 80년대에 나왔거든요. 오래간만에 네, 들어본다. 그게 그 당시에 꽤 흥행한 만화였고 그리고 뭐 강경옥의 별빛 속에나 노말시티 같은 거 보면은 초능력자 이야기거든요. 외계에서 왔다거나 아니면은 초능력 전사로 키워졌다거나 그런 설정들에 기반해서 쓰여진 순정 만화들이 90년대에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한국인들에게도 유사 경험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비근하게는 20세기 소년 같은 작품이 있고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괴물이 나왔을 때 나이트메어를 오마주했다고 그러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될 줄 알았거든요. 괴물의 형상만 봤을 때는 요즘에 미스 페리그린 거기서도 얼굴 없는 괴물이 나오긴 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별반 다를 거 없네. 비슷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이 또 나왔으니까 악몽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저한테는 있긴 했거든요. 난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지. 스포일러인데 11은 과연 시즌2에 나올까? 네, 아주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죠. 저는 근데 동의했던 게 크리처 나올 때 아쉬웠어요. 아. 그러니까 크리처의 세계관이 그냥 이것은 판타지, 이것은 미지의 세계라는 식으로만 흘러가서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던 게 아, 이 시즌을 만드는구나. 아, 그때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완전 장르적인 부분이랑 드라마를 상당히 잘 결합을 시켰다고 생각한 부분이 정구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에 보다가 조이스랑 윌이 네. 서로 정구로 이야기를 할 네. 때 오는 감흥 너무 세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그 감격이 확 느껴지고 나중에는 다급해하면서 런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음.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괴물의 세계가 일상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뒤집힌 세계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스타커가 떠올랐는데 그 러시아 영화 있죠? 타르코프스키가 만든 그 영화에 나오는 구역 같은 장소로 활용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중매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갔겠지만 괴물의 세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은 이런 장면에 이런 거 넣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다면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D&D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지의 제왕을 뺄 수 없는데 음. 반지의 제왕 보면은 1편에 반지를 끼는데 사우론의 암흑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바람 날리면서 프로도가 거의 숨 넘어갈 것 같은 장면 있잖아. 그런 게 제3의 세계에서 표현이 되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확실히 긴장감이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는데 저는 시점쇼 같은 거를 왜 안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걸 어떤 장치로 찍었는지 느껴질 수 있게 게임적인 부분처럼 표현한 게 있었으면 그거는 굉장히 동시대적인 표현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따로 나머지 이야기 했을 때 바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안경 쓴 여자 친구인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수영장에서 터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감독이 긴장감 있게 해야 된다고 한 명은 했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리즈 보면 엠마 스톤이 코믹스에서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이 아 뭐야 옷으로 스포일러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정확한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바브 역할도 한 영화 안에서 그렇게 갑자기 파티 도중에 사라지던 여학생이랑 똑같이 입히고 똑같은 안경에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다면 아 쟤는 조금 있다가 사라지랜데 어떻게 사라지게 되지? 그런 긴장감을 노린 것 같아요. 아 그런 긴장감이 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장면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장면에 왜 사진을 찍잖아요. 네. 조나선이 그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영화 중에 정사 네. 블루워 네. 장면을 그대로 야, 활용했는데 저는 그 장면 활용을 보고 되게 놀랐던 거는 사진을 몰래 찍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딱 떠올랐을 때도 와 진짜 이 드라마가 그 참고한 작품이 정말 광범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너선도 사진을 돌려주지 말고 그냥 뻔뻔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주울 때 안타깝더라고요. 블루업에서는 주인공이 그냥 사진 안 주거든요. 사진 달라고 하는데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런 식으로 또 진행되는 게 있었군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조나선이 좋아했던 캐릭터 이름이 낸시였는데 네. 그 낸시 남자친구 있잖아요. 네. 그 학교 양아치 같은. 네. 제일 웃겼던 게 원래 의도한 캐릭터는 너드 같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죠. 근데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 시청자들이 계속 저 캐릭터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후반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바로 사라질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청자 반영도 있는데 감독이 80년대에 딱 맞는 캐릭터라고 맞아요. 자기가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쟨 저거밖에 없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썼다는 후문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머리 스타일부터 너무 완벽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장면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친구 위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떨어진 줄 알고 봤더니 공중부양을 하고 그때는 우하면서 혼자 소리 질렀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장면이 참 신기한 게 알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네. 뛰어내려도 네. 저 아이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저도 굉장히 멋있던 장면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11이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었으니까 네. 있었던 것 같고
11이 수영장처럼 네. 위에 떠서 접촉을 시도할 때 네. 그 실제로 그렇게 다 염분을 넣고 소금을 넣고 띄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 자체를 그렇게 해서 저는 촬영 후기 보고 아니 얘들이 장인 정신까지 놀란 옥수수밭에 위하는 시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수영장으로 사해를 만들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폴터가이스트 장면을 오마주 했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미지의 세계로 처음에 한 명을 보내갖고 무선통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신기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염력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윌이 집으로 돌아와서 괴물과 추격전을 벌인 장면에서 추격전. 더싱이 딱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미드를 사전 정보 거의 없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마주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정도만 알고 봤는데, 이거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쫓고 쫓기는 게 에이리언 같기도 하고 더싱 같기도 한데 이걸 오마주 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좀 있으니까 더싱 포스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감독이 관객의 그 머릿속을 좀 갖고 논 거죠. 만약에 영화판으로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떠오를까? 저 그 장면이요. 나무 나오고 낸시랑 조나선이 갔다가 거의 처음으로 안과 박 경계에 각각 있던 사람들이 오가는 장면이었잖아요. 저 정말 긴장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건 좀 악의적인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스티븐 킹 소설하고 맥락이 많이 맞닿는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화판을 만들면 결말을 캐리처럼 만들면은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캐리도 오마주로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11이 모두를 처형하고 끝나는 거죠. 스포일러인가? 아무튼 이런 악마 같은. 이 친구들도 11의 모습을 보고 웃다가 죽는 뭐 이런 악의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도 스미스랑 비슷한 것 같아. 영화로 그래. 만들려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야 되지 않을까. 잔혹동화. 왜냐면은 오마주하면 킬빌이잖아. 킬빌만큼 스타일리시하게 오마주를 한 영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르물로 잘 살렸고 그래서 이게 영화로 나오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대중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저 엄청 잔혹한 상상을 했어요. 네. 마무리 지어갈 때쯤 던전 앤 드래곤을 하고 있던 마이크가 이렇게 졸다 깨서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거죠. 이렇게 반응이 안 돼요. 다른 자리였으면 욕이 나올 것 같은 자리였는데. 난 괜찮은데?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일부러 가장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결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했는데 다 대중들이 꿈인 좋아할 것 거죠. 같은데. 오히려 또 잘못 만들면 진짜 욕을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추리극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좀 해가지고. 온갖 장르가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중에 그래도 잘 본 게 형이 소개해줘서 슈퍼내추럴을 봤는데 형제가 테마사잖아요. 단서 제공을 해주면서 오락적인 것도 플러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슬슬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보자마자 넷플릭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넷플릭스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요즘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 원하는 시간, 원하는 악기에 맞춰서 멜로디를 마음대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네, 인공지능으로. 그거는 그냥 뽑아서 그냥 자기가 상업적으로 막 써도 되고. 근데 이 드라마도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본 골자를 이렇게 가져갈 거고 이런 장면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영화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몇 가지를 살펴보고 여기서 요거 넣으면 되겠네. 개인의 취향도 섞어가면서 약간 비틀어서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콘티까지 기계나 인공지능이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을 정도로 드라마 굉장히 넷플릭스스럽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원래 넷플릭스가 90년대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DVD 대여해주는 곳 이거였다가 지금은 완전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많아지는 게 숏폼 드라마예요. 20분? 30분짜리거나 아니면 시리즈가 아니라 옴니버스처럼
언제 어떤 에피소드를 봐도 되는 방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엔가 이지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비건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생활이라든지 그런 주제들을 각각 에피소드를 다루고 한 20분, 30분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넷플릭스가 그런 쇼폼 드라마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요즘 영화제 같은 데도 네. 쇼폼 작품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랑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짧게 볼 수 있는 걸 원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김연 이야기처럼 많은 제작비와 시리즈로서 승부를 거는 작품과 나머지는 일상에서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1, 2편을 보고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도 영화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라마 리뷰를 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오마주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잘 본 것 같습니다. 예. 부업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해야 되나? 야 우리도 한번 거기에다가 한번 제휴 좀 해볼까? 하여튼 예. 저는 미드 지금까지 거의 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시도는 해봤어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처음 기대한 거는 영화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 긴 시도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상 매체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굉장히 잘 살린 작품들을 보고 싶었는데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매체 자체에 충실한 시도를 할 게 아니면야 이렇게 소재 자체를 재밌게 끌고 가는 그런 가벼운 드라마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달음에 봤고요. 시즌2 나오면 볼 것 같아요. 예, 윤날 큐레이터님도 마무리요. 네.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 물론 김혜한 이야기가 뭐 처음 오마주라든지 이런 걸 시도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시대를 읽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정확하게 예상한 그런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세대를 구분할 때 시간별이잖아요. 뭐 90년대, 뭐 네. 2000년대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이런 방식들이 장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모두 이것을 보고 모두 다른 것을 보고 뭐 그게 나눠진 게 아니라 네.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들이 볼 것인지에 대한 창구가 너무 이전과 다르게 많이 열려 있고 풍성하다 보니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 취향과 장르적으로 세대가 구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2의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드라마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영화적으로 시도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은연중에 추천 작품을 들었습니다. 히치콕의 현기증 아직 안 봐서 아 현기증. 일단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의 모든 컷 하나의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나에게 영화는 공부다. 이러셨는데 스터디다. 마지막 공격이야. 윤내리 큐레이터님의 1년 후 지난 지금의 영화란. 앞에는 기억이 나는데 네. 뒤에는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변하지 않나요? 정말 말문이 막히네. 뭐 그대로 가는 걸로. 아니요. 드라마에서도 에이트가 죽는다고. 그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영화 안에 어떤 것들, 영화적인 세계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봐왔다면 요즘에는 왜 이 영화가 지금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영화가 지금 흥행을 할까? 혹은 이 영화를 과거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왜 현재 동시대의 사람들은 좋아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고 이런 생각과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었고요. 네. 윤나리 큐레이터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넷플릭스에다가 이번 편 녹음 편집본을 한번 보내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윤나리 큐레이터님이 거기 출연하시고 우리가 패널로 한번 출연을 해보는 게 아니지 그럼 윤나리 큐레이터님만 되는 거지. 그런가? 우리는 그냥 그래? 우린 묻히는 거야? 굉장히 좋네요. 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예, 두 번째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못 알아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한 편의 영화이고 완전히 영화적인 이야기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두서없이 경험, 성취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해도 되려나? 너무 재미없는 얘기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묘한 이야기로는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듣게 되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지 몰랐어요. 제 주변에 워낙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후에 볼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저는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를 추천합니다. 블랙미러 봤어요. 아, 단편 단편 막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이번 거죠, 달에 이거. 새 시즌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도 안 볼 수가 없겠네. 예, 영드 또 영업을 하고 가네요. 그 첫 편이 돼지가 뭐 수상이랑 그거 아, 예, 아닌가요? 예, 납치당해갖고. 네. 그거 재밌는데. 네, 더 긴 이야기는 따로 리뷰를 올리신다거나 네, 그런 걸로 대체를 하시고요. 저희는 이번에 기묘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드라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 3명이 실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도 한번 리뷰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사랑 이야기로 아까 전에 윤나리 큐레이터님이 또 추천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나? 아 원래는 이 아스카. 이게 아이고. 얘가 지금 잘못 들었나 봐요. 다음 예. 작품 세상의 모든 계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세상의 모든 계절이요. 네, 예. 현기증 한번 보고 아수라 또 아수라. 네, 하여튼 아닙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2화 기묘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